두 번째로 이제 아웃컴 드리븐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커스터머 잡투비 던을 관찰을 하다 보니 맥도날드가 이제 이런 사실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밀크쉐이크를 만들었는데 이 밀크쉐이크 매출이 아침 8시 전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매출이. 밀크쉐이크는 아이들이 먹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메뉴에 넣어놨는데 아침 8시 전에 드라이브 스루에서 매출이 일어난다? 그럼 이건 아이들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왜 사람들이 사 먹나라고 봤더니 드라이브 스루잖아요. 차를 타고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들어와서 주문을 하고 뭐 이렇게 우리 햄버거가 됐든 뭐가 됐든 받아가면서 음료를 받는데 커피는 뜨거우니까 잘 못 마시는 거예요. 마시기 어렵죠. 마시다가 흘리면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죠. 콜라는 우리가 스트로로 이렇게 먹을 수는 있지만 찰랑찰랑 거리잖아요. 흐르면 자동차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옷에 묻으면 끈적거릴 수도 있고 닦아내도 깨끗하게 안 닦이는 거잖아요. 당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밀크쉐이크를 선택을 할까라고 봤더니 얘가 잘 안 엎질러지는 거예요. 약간 뭐 찰랑찰랑거리는 게 적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 우유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포만감을 되게 오래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할 때 도넛, 햄버거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커피 아니면 콜라 이런 거랑 같이 먹어. 이게 사실은 우리 그 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그래서 저 뭐 2형 당뇨병을 만드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 밀크쉐이크를 먹으면 그 포만감이 유지되는 당이 떨어지는 이 속도가 늦춰지니까 점심시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걸 안 먹어도 되는 거죠. 아침에 출근할 때 사 먹었는데 당이 떨어지니까 배고프니까 한 11시쯤 뭐 딴 거 간식 주워 먹고 또 12시에 점심 먹고 이러니까 나는 뭐죠? 칼로리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의 변화도 급격해지니까 뭐 우리 내 췌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사람들도 걱정할 거 아니에요. 자기 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의 결과에서 이건 이러니까 저건 저러니까 이게 좋겠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야. 편할 거야. 안전할 거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맥도날드는 뭐냐면 이 드라이브 스루에다가 드라이브 스루 들어올 때 아침에는 아침 시간이죠. 아침 시간에 출근 시간에 드라이브 스루에 들어올 때 이 밀크쉐이크가 들어있는 세트 또는 밀크쉐이크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가장 앞쪽에 배치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선불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카드를 접촉을 하면 밀크쉐이크 메뉴가 자동으로 주문이 되게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약간 할인을 해주겠죠.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맥도날드의 고객들은 아침에 쉽게 주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선택을 한다고 믿고 맥도날드의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고객 관점에서의 결과라면 맥도날드 관점에서의 결과는 뭐냐면 사람들이 쉽게 주문해, 빨리 주문해, 편하게 주문하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잖아요. 대기열 시간이 줄어요. 대기열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1시간 동안 이용하는 사람이 뭐 한 30명이었다면 이게 40명, 45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드라이브 스루에 쭉 밀려 있으면 다음에 사지. 주문하려고 내가 줄 서면 늦을 것 같아. 그러면 다음에 사지. 그러고 우리 지나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쟤네들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줄 서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하는 기준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이 맥도날드는 자기네들의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더 전진 배치시켜 놓는 거예요. 쉽게 이용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잡투비 던과 아웃컴 드리븐이라고 하는 목표가 같이 충족이 되는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미래 기대값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베이비아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이건 이제 이런 이 가설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뭐냐면 미국에 아주 유명한 사진가가 있거든요. 사진 작가 이
70년대, 80년대를 관통하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한 분 계신데 이 사람이 자기 아이가 일어서서 걸어 다닐 때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매주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쭉 보면 아이는 점점 자라고 이 아빠는 점점 늙으면서 나중에 허리를 펼 수 없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진까지 이 인생이 쭉 아이와 아빠의 인생이 쭉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진전을 하고 사진집을 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해진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가설에서 출발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울 때 아이 예쁜 거, 아이가 자라는 모습은 다 사진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의 모습은 없어요. 안고 찍어야 되면 엄마는 있는데 아빠는 없거나 아빠는 있는데 엄마는 없거나 뭐 이런 일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뭐 요새는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셀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카메라의 셔터 소리에 반응해서 아이 옷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으면 카메라의 셔터 소리에 반응해서 찍는 사람의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예쁜 모습,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의 예쁜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행복한 모습이 다른 사진에 같이 나오는 거죠. 두 개가 싱크가 돼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진첩을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나중에 아이가 자란 다음에 그걸 보면서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설계된 게 이 베이비 아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인디고고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그런 이 솔루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객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현재 닥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고객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가까운 시기에 내가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뭘 준비해야 돼, 아니면 뭘 좀 더 알아봐야 돼, 이런 의미의 서비스도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객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조금 약간 고객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관점을 고객 입장으로 바꿔보자면 고객들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경험에서 가장 그들의 의사결정을 손쉽게 할까, 주저하지 않고 할까, 이 관점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포인트 오브 뷰, 관점의 변화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병원의 소아 MRI 기계 센터거든요. 그러면 우리 MRI를 찍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 있겠지만 MRI 들어가면 어른들도 무섭거든요. 소리 윙윙윙 거리는 우리 이명이 생겼을 때처럼 그런 아주 기분 나쁜 소리야, 가끔가다 빛도 번쩍번쩍거리고 밀폐된 공간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일정 시간 딱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른도 힘든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80% 정도가 애들이 뭐 움직이거나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막 놀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검사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진정제를 투여하거나 뭐 수면제를 먹이고 하거나 이런 수단밖에 없다는 거예요. 검사를 하려면. 근데 이게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서는 아픈 데를 찾아내야 되니까 꼭 해야 되는 서비스인데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뭐 이런 어떤 이상 행동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검사를 다시 해야 되거나 검사를 한 번에 마치기 위해서는 아이한테 진정제를 투여해야 되는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정말 끔찍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소아용 MRI를 새로 만들 거냐, 소리도 안 나고 빛도 안 나고 무섭지 않은 MRI를 만들 거냐, 이거 사실 기술적으로 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얼마만큼 우리가 개발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거냐, 이거 사실 의문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런 실험을 합니다. 이 MRI에 이렇게 이 랩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저 이말리처럼 만들어 놓고, 자, 너는 네모 선장과 함께 노틸러스호를 타고 해저 이말리 여행을 해야 되는데 바닷속 깊은 데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시끄럽고 때로는 빛도 나고 이 좁은 노틸러스호 안에서 네가 그 순간을 버텨내야 돼. 그러고 나면 너는 네모 선장과 함께 저 깊은 심연의 바닷속에 도착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MRI를 돌려요. 그럼 아이는 이게 MRI를 찍는 게 아니라 노틸러스호를 타고
이 바다 밑 깊숙이 가는 여행을 하는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MRI 촬영이 다 끝나고 나오면 노틸러스의 이 복장을 한 스태프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해저 이말리로의 여행을 축하해. 또 그 다음 달에는 스타트랙으로 해놓고 자, 저 머나먼 우주 너머로 워프를 해야 돼. 근데 워프를 하려면 빛이 번쩍번쩍하고 시끄러울 거야. 때로는 흔들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네가 그거를 이겨내면 너는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저 머나먼 우주 공간 너머로 가 있을 거야. 그럼 MRI 이제 촬영 끝나면 우리 스타트랙의 이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자, 머나먼 우주 너머로의 여행을 축하해 라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 다음에 병원에 올 때 또 어떤 경험을 할까, 어떤 경험을 할까, 어떤 경험을 할까, 이런 기대감이 그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의 두려움, 공포, 불편함을 이겨내게 해주거든요. 관점의 변화인 거죠. 아이들이니까. 아이들 관점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울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보통 이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아이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이레벨. 애들의 레벨이 아니라 우리 눈, 아이레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사진을 찍으면 아이들이 보는 세상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드라마 미싱인가 거기서도 나왔지만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그 아이들이 있는 지점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장소를. 근데 거기엔 어른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숲속의 나무는 굉장히 크고 하늘만 조금 보이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본 숲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본 숲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객의 눈높이, 여러분 고객의 관점,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으로 판단하는 의식의 범주 안에서 고객들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점의 변화거든요. 결국 비용을 지불하고 소비를 하는 것은 고객들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갖고 있는 관점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무엇이 그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만드는지, 이 고객 관점에서의 관찰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고객을 관찰해도 나는 수박 껍데기만 보는 거죠. 수박 껍데기만 보고 속이 얼마만큼 빨갛게 잘 익었는지 단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수박을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깊이 파서 먹어봐야 이 수박이 잘 익었네, 맛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우리가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수박 속까지 맛볼 수 있는 그 입장이 돼서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개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베이는 자, 온라인으로 편하게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격을 결정하고 싶어요. 쉽게 팔고 싶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살 수 있고 쉽게 팔 수 있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제품만, 이 새 제품만 그렇게 파는 거는 사실 불가능할 거예요. 그죠? 뭐 우리 예로 치면은 당근마켓이 되겠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당근마켓에 가장 많이 올라온 제품이 골프채였대요. 치러 나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샀는데 이거 괜히 애물단지인 거죠. 집안의 공간만 차지하고 그 다음에 비싸게 샀는데 뭐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팔아치워야지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또 당근마켓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골프채래요. 나 사고 싶어요. 필요 없는 사람은 나한테 파세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지만 우리 당근마켓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이유를 우리 이베이도 아마 똑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한번 볼게요. 친구하고 가족하고 내 사진, 내 일상 이걸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반면에 나도 내 친구들, 내 식구들, 내 주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그들이 먹었던 거는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예쁜지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전에 알았지만
헤어진 지 좀 오래됐어요. 예전 직장에 같이 다녔던, 학교에 같이 다녔던 이런 사람들, 내가 이 관계망 안에서 찾아서 연락하고 싶어요. 소통하고 싶어요. 이걸 이어주는 게 사실은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만약에 이커머스나 마켓플레이스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베이나 당근마켓과 같은 솔루션 서비스 이게 유용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서비스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사회관계망 서비스들은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고객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가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 치약과 칫솔 기능적이냐 정서적이냐 사회적이냐 이걸 비교를 하면서 한번 예를 들어 드렸고요. 뭐 우리 아이폰은 사실 뭐 사람마다 쓰는 이유는 제각각일 거예요. 네, 새 기계를 갖고 있다, 뭐 쉽게 정보를 찾았으면 좋겠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꼭 아이폰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브랜드 충성도가 아닐까 싶어요. 아이폰이니까, 아이폰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애플이니까, 애플이기 때문에, 맥북을 쓰니까 아이폰, 아이폰을 쓰니까 뭐 우리 애플워치, 애플페이도 써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브랜드에서 파생되는 그런 브랜드 충성도 때문에 발생을 하는 이러한 우리 비즈니스 트랜잭션들 이런 것들은 사실 스타트업이 가져가긴 어렵죠. 이건 어느 정도 성숙된 비즈니스에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근데 스타트업들은 브랜드 충성도 따위는 없단 말이에요. 아직 누가 뭘 하는지도 소비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러한 충성도 때문에 여러분의 제품을 써줄까? 여러분의 솔루션을 사용하려고 할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훌푸드마켓을 보면 훌푸드마켓은 1976년인가?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처음 창업을 한 100% 오가닉 리테일 네트워크거든요. 뭐냐면 우리로 치면은 뭐 편의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슈퍼마켓 체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특징이 100% 오가닉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웰빙 열풍, 미국에서 웰빙 열풍이 불 때 뭐 그때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정크푸드에 대한 좀 안 좋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처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고객을 설득하는 이유가 가족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 안전한 거, 뭐 이런 것들 오가닉이니까 100% 오가닉 유기농이잖아요. 그런 메시지.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의식이 있는 사람 아니면 좀 엘리트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여기는 비싼 대신 품질이 높아. 이런 우리 고객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훌푸드마켓은 이 리테일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오피스가 많이 몰려 있는 우리로 치면 뭐 여의도, 강남 이런 데 전철역 앞에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앞에 중요한 대학교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 이 뉴요커 뭐 이런 개념들 아니면은 뭐 이제 도시의 지식 노동자 뭐 이런 애들이 잘 다니는 곳, 자주 다니는 곳 이런 데가 이제 얘네들은 비즈니스 거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0% 오가닉만 팔지만 여기에 포장재도 다 오가닉만 쓰거든요. 얘네는 뭐 비닐, 플라스틱 이런 거 잘 안 써요. 유리, 쇠, 종이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의 패키지란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얘네들은 고객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이 훌푸드마켓 이 재생지 종이봉투에 초록색으로 훌푸드마켓이 찍힌 봉투 들고 퇴근하는 사람들 흔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일반 리테일 스토어하고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거죠. 좀 배운 사람이라면 이런 데서 쇼핑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각각 자기가 취해져 있는 자기가 진입하려고 하는 그 산업군이 되겠죠. 아니면 경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 경쟁자는 누구냐에 따라서 이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각기 달라요. 거기에는 고객들의 과거의 경험에서 찾은 문제도 있을 거고요. 현재의 상황에서 찾은 문제도 있을 거고요. 미래의 기대감에서 찾은 문제점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문제점들을 그들은 어떻게 고객에게 메시지로 전달을 하는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비즈니스의 경쟁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서비스나 솔루션들이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메시지를 어떻게 던져주느냐, 이건 결국 우리 고객과 공감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관찰을 해서 그들이 습관적으로 뭐 이렇게 왜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어떤 걸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인지하고 소비하는 기회는 각기 다르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고객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고 어떤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경험이 가장 아프고 어떤 경험이 가장 기뻤는지 이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좋은 경험은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나쁜 경험은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나쁜 경험들, 나쁜 문제들은 무엇이 남아 있는지, 그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되기를 바라는지, 어떻게 해결하는 걸 원하는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고객들의 경험, 조건, 상황, 판단, 의사결정의 기준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인사이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앱 예쁘게 잘 만들면, 기능적으로 잘 돌아가게 만들면 사람들이 이게 트렌드니까 필요한 서비스야 이래서 만들어 놔도 그들은 그걸 쓰고 싶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기존의 것보다 큰 매력을 못 느낄 수도 있고요. 기존의 게 아직 아까우니까 좀만 더 쓰고 남들 다 바꾸면 그때 가서 바꿀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관습적인 행동, 선택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내가 이거 새로 배워야 돼? 기존에 있던 거 버려야 돼? 새로 도입하는 데는 얼마나 들지? 이걸 도입하면 그 비용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나타날 거지? 이런 전환 비용, 매몰 비용, 학습 효과, 이 모든 것들이 고객들이 선택을 보류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고객과 공감하는 고객의 관점에서의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내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고객들은 어떤 타입의 고객들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가 될까, 변수가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객 세그먼트의 특징별로 좀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B2B이죠. 우리가 우리의 고객이 기업인 경우 아니면 특정 집단인 경우 뭐 B2B나 B2G가 될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고객사가 되겠죠. 근데 그 고객사에서 우리랑 거래를 하는 계약 담당 부서, 계약 당사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당연히 수익을 증가시키고 비용 절감시키는 거, 아니면 그들의 경쟁자와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면 그들의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는 거. 우리 기업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IT 서비스 쪽이시니까 기업 측면에서는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돼요. 기존 솔루션을 딴 걸로 바꿔야 돼요.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ROI죠. 투입 대비 효과 반드시 측정하거든요. 그리고 그 값만큼 그들은 인사고가에서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럼 결국 그들이 중요한 건 이 솔루션이 더 좋은 건지, 자기네 고객한테 필요한 건지, 이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인사고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지, 이 의사결정을 그들이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으면 그들이 공을 얻어야 되는 거고, 나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야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마켓 타입인데요. 경쟁 시장이 있어요. 이건 경쟁자가 뚜렷해요.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누가 뭘 쓰는지 다들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게 얼마만큼 효과적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대신 여기에서는 리스크가 그만큼 줄을 거예요.
리스크가 적죠. 왜냐하면 이미 뻔한 시장이니까, 뻔한 바닥에서 뻔하게 경쟁을 하는 거니까 내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더 좋은 효과를 얻으려면 굉장히 큰 효율성을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거나 이럴 거예요. 반대로 이게 새로운 시장이에요. 경쟁자가 없어요. 처음 내가 제공하는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내 솔루션이 여태까지 없었던 뭔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그들은 왜냐하면 이게 얼만큼 좋은지 왜 좋은지 아직 아무도 검증 안 해봤거든요. 기업 고객들, 뭐 개인 고객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업 고객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몰모트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누군가 이걸 갖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어, 효과를 냈어, 이게 검증돼 있어라고 하는 레퍼런스 체크가 되지 않으면 기업은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신규 시장이면 매력적이다? 아직 아무도 안 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처음 고객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존 시장이 쉽냐, 신규 시장이 쉽냐? 정답은 없죠. 여러분들이 그건 스스로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또는 우리 틈새 시장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뭐 공생관계 아니면 뭐 보완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마켓 타입에 있어서 우리가 고객들의 피드백을 무시해도 될 만한 시점이 오긴 옵니다.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효과라든지 시장에서의 바게닝 파워라고 그러죠. 협상력이 우리가 고객보다 높아지면 이거 무시해도 돼요. 우리가 고객을 끌고 가도 되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은 바게닝 파워 없단 말이죠. 고객사와의 협상 능력 있으면 이상한 거죠, 사실 그게. 그죠? 그러면 나는 삼성 출신이니까 대기업 출신이니까 뭐 아주 유명한 연구소 출신이니까 이걸 잘할 수 있을 거야. 사회는 여러분이 어디 출신이냐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조직, 상대방이 B2B인 경우에는 그거부터 따지게 되거든요. 고객들은 어차피 자기 혼자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희미하고 얕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업들은 그 한 번의 의사결정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 거래에 이 계약에 도장을 찍는 의사결정권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의사결정권자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의사결정의 기준이 우리가 이 기업과 거래를 하는데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되거든요. 그 다음 그들이 이거를 우리 이해관계자 보라 그랬었잖아요. 커스터머 저니에서. 조직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부서와 이해관계에 접점에 있는 부서는 아마 사보티어, 방해자가 될 거예요. 또는 이 부서가 이 거래를 하는 순간 뭐 영향을 받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부서는 좋아하겠죠. 이 계약이, 이 거래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도와주고 있겠죠. 그래서 이 B2B 비즈니스에서는 조직 간의 이해관계,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 조직 내부의 구성, 조직 내부의 어떤 결제의 흐름, 의사결정의 흐름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효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테스트할 것인지 어떤 걸 갖고 테스트할 것인지 그 테스트의 결과를 어떻게 그들과 나눌 것인지 우리 고객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마지막에 고객은 당신에게서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는 뭐냐면 결국 그들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객이 우리 솔루션을 채용을 해서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시장에서 고객을 설득하는데 그 기대 효과, 결과값 이걸 그들은 원한다는 거죠. 이걸 B2C 비즈니스로 간다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걸 갖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관찰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경쟁 시장이냐, 신규 시장이냐, 틈새 시장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값들은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 그걸 그들이 필요한 걸 그들이 스스로 사서 쓰느냐, 누가 사서 주는 걸 쓰느냐, 아니면 그들은 의사결정만 하고 사서 쓰는 건 다른 사람들이 사서 쓰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결정하는지 혼자 결정해? 아니면 주변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해? 친구들이랑 상의해? 가족들이랑 상의해? 아니면 인터넷에서 뭔가 뒤져보고 결정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까 공감지도에서 히어 앤 씨와 관련된 것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그들이 눈에 보이는 관심사, 트렌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관찰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거래를 했을 때, 우리의 제품이나 솔루션을 소비해 줬을 때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지, 그것도 어떤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테스트해야 돼, 이것도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B2C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채널이에요. 유통 채널. 우리가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고객이 어떻게 쓸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앱스토어에 올려놓으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앱스토어에 올려놓은 걸 쓸 수 있게끔 여러분이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든지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오프라인에서의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유입시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술적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B2B2C 비즈니스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솔루션, 여러분의 솔루션을 고객이 구매해서 그들의 고객에게 전달만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최종 소비자가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남는 혜택이 우리의 솔루션을 구매한 공급자와 그들이 소비자에게 공급해서 최종적인 혜택을 받는 최종 고객들이 바라는, 느끼는, 기대하는 가치는, 고객 가치는 다를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종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피드백, 태도, 평가는 나한테 직접 전달이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내 솔루션을 구매한 공급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들은 이게 좋다 그러는데 우리 중간에 공급자는 이게 좋아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B2B2C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최종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이 B2B2C에서의 그 전략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게 이 인텔 인사이드 그 로고를 띄우는 그 정책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사례로 소개를 하는데, 인텔이 초기에 펜티엄 프로세서가 나왔을 때 광고 PC나 아니면 랩탑 컴퓨터의 광고 뒤에 딩동댕동하고 인텔 인사이드 로고가 뜨면 광고비의 일정량을 그들이 대신 지급해 줬어요. 광고비를 대신 내주는 거죠, 일정 부분을. 근데 모든 PC 제조회사나 랩탑 제조회사에 이걸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에서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인 PC 제조사나 랩탑 제조사에만 이 인텔 인사이드 로고와 관련돼 있는 캠페인을 같이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소비자들은 대형 회사 아니면은 잘 팔리는 회사는 전부 인텔 칩을 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인텔 칩은 고급이고 안정적이고 더 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AMD 칩, 게임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 PC에 들어가는 CPU는 인텔이지. 우리가 이렇게 인식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B2B2C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최종 고객이 요구하기 때문에 중간에 나한테 납품을 받는 공급자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내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비즈니스 구조를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훨씬 더 순조로워질 수 있다는 측면이에요. 자, 여기까지 제가 커스터머 프로파일, 우리 고객을 이해하는 방법, 우리 고객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약 3차 시에 걸친 강의를 진행을 해왔고요. 여러분들이 밸류 디자인과 이 커스터머 프로파일 두 개를 잘 검토하고 비교하셔서 여러분들의 고객에게 어떠한 고객 가치를 만들어서 전달할 건지 여러분들이 충분한 학습을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